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민사법 또 형사법,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드디어 이제 공법 마지막 이제 밤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1순환이 여러분이 실패도 해보고, 좀 꼬꾸라져보기도 하고, 가장 안전하게 이제 실패해 볼 수 있는 이런 순환이 1순환이거든요. 그래서 1순환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우리 첨삭반도 마찬가지고 강의반도 마찬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부족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들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부족감이 들어야지 공부가 이제 포인트가 잡히고 약점을 이제 보완하다 보면 이제 성적이 향상하게 되는데 우리 로스쿨에서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우리 변호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바로 내가 이제 시험 치는데 조금만 뭐 다듬으면은 큰 문제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좀 만만하게 시작을 하시죠. 그죠? 근데 생각보다 이제 변호사 시험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은 상당히 이제 정밀한 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이제 알고서 썼는데도 보면은 출제자가 요구하는 그런 이제 밀도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구축을 못해서 결국 이제 잘 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는 이런 경우들을 당연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경험들을 자꾸 경험하면서도 계속 반복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 경험을 이제 딱 각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제 해소를 해내면은 그 해소하는 과정들이나 이제 해소한 이후에 어떤 그 담보되는 것들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메꿔야 될 부분, 내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알고 그 부분을 이제 메꾸는 이제 자세만 갖춰주시면은 성적 향상은 금방 이제 담보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돌아가다 보면은 조금 더 쉽게 가보자. 내가 뭐 한 해, 두 해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쌓였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이제 믿는 믿음 같은 것들이 보면 본인을 이제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이제 주관적으로만 이제 접근하다 보면은 그 성적이 그 자리에서 자꾸 머물죠. 그죠? 그래서 1순환 때 한번 이제 우리 사례집, 여기 보시면은 모의고사 문제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데,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분 마지막, 시험 이제 찬바람 불고, 시험 이제 막바지에 정리에 들어갈 무렵 되면은 선생님 모의고사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무렵 때문에 제가 보지 말라고 그래요. 안 봐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공부한 것들이 다 커버가 되는 내용들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단순히 뭐 확인하는 정도 이상 크게 다를 거 없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는 해주지만 충분히 이제 그 여유가 있으면 또 하라고 해요.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웬만하면 봐라. 이러는데 여유가 없어 보이면 안 봐도 된다. 이렇게 상대적이거든요.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여유가 있든 없든 간에 보라고 하는 게 옳았다. 이런 생각들을 해마다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100에 90을 달성하고도 이제 10이 부족한 이런 부족감을 느끼고 시험장 가다 보면은 뭔가 뭐 찜찜하면은 내가 그거 안 해서 그럴까? 이러면서 먹히고 들어가요. 뭐 갑의 입장에서 시험을 대야 되는데 자꾸 이제 을의 입장으로 쪼그라드는 이런 이제 자세로 대하다 보면 쓸 것도 잘 안 써지고 이렇게 표현도 이렇게 자제하는 표현들이 뭐 돌아가려고 숨기는 표현들 이런 것들이 막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구심만 해소되고 나는 할 거 다 하고 왔다 이런 이제 약간의 자신감만 있어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진짜 막 논리적으로 막 쓰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러면은 채점자들이 보면은 감탄합니다. 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래 뭐 일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이 변호사 소장 작성해 가지고 기존에 없는 판례놀이지만 소장으로 기록으로 작성해 가지고 그게 판례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앞으로 변경한다 논리를 뭐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학문은 열려 있는 겁니다. 학문의 분야는 이제 진리를 탐구하는 거고 기존에 있었던 것을 뭐 지지하고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기존에는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자꾸 발견해 나오고 이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학자들의 의식들도 보면 여기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험도 좀 괜찮을 수 있다. 요번에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관련해서 제2호구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 묻는 문제 나왔는데 그 교수님들이 그 모범 답안을 이렇게 용감하게 제시하신 학교마다 이제 제시하신 교수님들이 간혹 계세요. 제가 이제 몇 건을 봤더니 어떤 분은 정당성 없다. 어떤 분은 정당성 있다. 다 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논리적으로만 구성하면. 그래서 헌법은 특히나 이렇게 좀 열려있는 과목이다. 다른 과목하고 다르게 어떤 자연과학처럼 또 어떤 식에 따라서 1 더하기 1이면 2 이렇게 탁 떨어져야 되는 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헌법은 크게 열려있는 과목이고 이제 인문학적인 체계들하고도 막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의 사고방식 내에서 다양한 이제 자유로운 의지 내에서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여지들을 다 인정해주는 게 헌법 과목이니까 헌법 과목을 공부하실 때는 조금 이게 유연하게 푸른한 상태로 내가 이제 결론은 뭐
판례가 제시하는 결론은 아닐지라도 어차피 내가 판례를 외우고서 지금 이제 쓸 수 있으면서 판례하고 다른 답을 쓰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사법시험 시절에는 그 출제자들이 지금 똑같은 교수님들이지만은 판례하고 똑같이 쓰면 점수 안 주겠다고 했어요. 판례를 어떻게든 반박을 하고 비판을 해야지 점수를 주겠다고 하셨던 분들인데 또 그분들이 지금 이제 로스쿨 교수님으로서는 또 반대로도 얘기하거든요. 너네 그 과중한 그 어떤 수험 과정에 할 것도 많았는데 뭐 판례대로 웬만하면 써 그냥. 판례 지지하고 쓰면 돼. 키워드만 살리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시험은 아주 넉넉한 기간 동안 여유 잡고 공부했던 시험이죠. 그죠? 그래서 1차 시험, 2차 시험이 나눠져 있고 1차 기본 3법 뭐 아주 빡세게 공부해가지고 2차 이제 들어가면 기득권도 주어져 있고 이래가지고 여유 있게 공부하던 시험이었지만 우리 변호사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다 쏟아내야 되는 이런 이제 그리고 또 학교에서 학점도 챙겨야지. 그러면서 또 공부도 또 변호사 시험도 따로 또 좀 준비를 해야지. 그게 뭐 학교에서 준비한 거로 끝나는 거면 또 좋겠지만 또 점수 안전하게 받으려면은 또 학원에 와서도 좀 한번 확인도 하고 다지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워낙 과중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소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우리 시험의 어떤 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출제자나 채점자들이 다 감안을 하고서 접근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고지고대로 막 이렇게 딱딱하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좀 유연하게 논리만 잘 구성해도 구조만 잘 앉혀도 점수는 주어진다. 이렇게 이제 믿으시고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특히 이제 구조 점수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들어가야 될 것들이 들어가주는 이런 구조들요. 그러면 논리 흐름이 좀 어긋나고 어색하더라도 줄 점수는 다 주게 돼 있어요. 채점 기준표이기 때문에. 체기표로 하잖아요. 자, 근데 이제 사법시험은 예전에 사법시험은 맥락시험이라고 해서 A부터 Z까지가 맥락을 제대로 못 갖추고 들어가면은 구조를 잘 안 쳐도 점수 안 줬어요. 근데 변호사 시험은 체기표 시험이기 때문에 채점 기준표에서 이제 채점 대상으로 주어진 어떤 항목들을 이렇게 안 치기만 하면 점수가 나오는데 그게 대부분 보면은 어떤 판례나 이런 것들의 뭐 어떤 실체적인 논리 체계 이런 것들도 뭐 나름대로 중요하지만은 그 이전에 뭐 과잉금지 심사를 이제 들어간다. 그랬을 때 일단 뭐 제한되는 기본권이 뭔지를 특정해야 되고 그 어떤 제한되는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서 심사 밀도가 강화될 때도 있고 약화될 때도 있고 이렇죠. 그죠? 그리고 또 과잉금지 들어가면 4단계 법칙으로 심사하는데 이 4단 법칙에서 이제 논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일러주고 내가 그대로 판단 들어가는 이런 이제 구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목적의 전항성이 이러한 국가작용의 어떤 뭐 공익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고 수단적 합성은 이 목적 달성에 지금 이제 주어진 이런 이제 문제되는 수단이 기여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이다. 최소 심해성은 여러 기여도 있는 수단들 중에서 가장 덜 침해적인 게 어떤 건지를 판단하는 즉 대안을 발견하는 단계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주는 것 자체가 점수거든요. 다 1점씩 부여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거 잘 안 씁니다. 이게 연습할 때니까 뭐 시험장 가서는 쓰는데 연습할 때는 아우 피곤하고 귀찮은데 오늘 뭐 어제도 그죠? 밤샜는데 이러면서 뭐 편하게 쓸 수도 있지만은 한 번씩은 써보는 이런 좀 각오를 좀 하셔야 돼요. 최소한 이제 1순환 때는 모르지만 이제 3순환 때 가면 우리 강의반도 문제를 풀 텐데 우리 강의반은 이제 3순환 때 이제 첨삭반하고 통합해서 이제 문제를 이제 선택형 사례형 문제 다 풀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강의반은 무조건 써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써야 구조가 맞는 거다. 자, 구조에 다 점수가 있다 하는 것들을 뭐 여러분들은 미룰 게 아니라 다 써보시고 뭐 첫 순환부터 이제 문제풀이 하는 우리 첨삭반 같은 경우는 뭐 첫 순환에는 이제 골자가 되는 것들 위주로 한번 이렇게 구성을 해보고 이제 3순환 무렵에 가면은 그런 구조적인 점수까지 이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연습들을 꼭 해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3순환 한번 이제 사례형을 제대로 써볼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주어지죠. 물론 이제 2회 문제가 여러분들 이제 1순환 때도 주어집니다만, 어쨌든 간에 뭐 여러분 선택에 따라서 제가 이제 첨삭을 해드리고 하는데, 보통 이제 첨삭받으러 잘 안 오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우리 종합반은 첨삭 신청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아주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회 문제 제공될 텐데 꼭 체크해 보시고, 첨삭을 받으려면은 뭐 문장을 완성할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키워드는 안 치셔야 돼요. 키워드. 최소한의 목차와 그다음에 그 목차 내용 속에 들어가는 키워드 같은 것들을 이렇게 툭툭 단어라도 이렇게 툭툭툭 쳐놓으시면은 채점이 가능하거든요. 그 정도 채점 결과면은 제가 이제 첨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수행하셔서 첨삭 신청 많이 하시고 저하고 이제 1대1 과외도 좀 해보시고 이렇게 이제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 그 정도 이제 얘기하고요. 오늘 이제 진행할 내용은 이제 변사기 이제 사례 기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우리 헌법지준 키노트가 이제 사령하고 객관식을 동시에 대비하는데, 뭐, 가장 엑기스. 그것만 이제 남겨놓은 교재인데, 일단 객관식까지도 대비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예, 좀 의미가 있고요. 근데 이제 사례형, 이제 평등 분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례형에 좀 대비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 핵심 암기장 같은 교재들보다는 이제 사례형 대비 면에서는 약간, 예, 좀 단순화된 간결체로 구성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행간의 의미를 좀 불려 쓰고 이러려면은 좀 지식을 쌓아야 돼요. 예, 오늘 이제 진행하면서.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보충 자료가 하나 나갔죠, 그죠? 암기장인데 아주 두꺼워 보입니다만 두껍지 않습니다. 여러분 암기장 갖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딱 절반이에요. 절반. 그래서 아주 이제 자주 사용되고, 예. 그럼 반드시 우리가 그냥 뭐 편안하게 갖고 있어야 될 그런 부분들, 물론 키노트에도 다 있는 내용이지만 키노트는 아주 간결체로서 핵심만 남겨놨기 때문에 이런 문장 전체를 이렇게 쭉 흐름을 가지고 워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들까지는 못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당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풍부하게 좀 한번 눈에 걸치고 싶다 할 때 필요할까 싶어서 제가 예내는 제공을 안 하다가 올해 이제 자료를 한번 제공해 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강의 자료 자체는 아니고 여러분 그냥 이제 보완 자료 필요하실 때 암기장 없으신 분들 위한 것들이고, 암기장에 이제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출연했기 때문에 한 반 정도 출연했기 때문에 그 추려진 이제 쟁점 번호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래서 해당 쟁점 번호를 찾아가서 이제 그 뭐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이러면은 암기장도 한 절반 정도 부담이 덜게 되니까, 예, 그런 정도로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필기노트 역할을 함과 동시에 또 강의 진행의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게 이제 키노트인데, 지금 우리 칠판에 나와 있는 이제 도표들 있죠. 키노트에 담겨 있는 도표도 있고, 키노트에 담기지 않는 그냥 설명용 도표도 있고 한데, 대부분 이제 키노트에 다 그 논점 세트, 예, 각 쟁점이 들어갈 때마다 제일 앞머리에 있는 논점 세트 그 자체가 도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키노트를 활용하셔서 필기노트처럼 이렇게 이용하셔도 되는데, 하여튼 너무 많은 항칠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키노트는 좀 깔끔하게 스킵할 수 있도록 좀 정돈을 좀 잘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키노트를 이제 적극적으로 공부할 단계는 아마 3순환이 되지 않을까. 이제 객관식도 풀면서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예습용으로 쓰시고 복습할 때도 대조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그때 제대로 된 교재로 쓰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강의의 목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강의의 목표는 일단 이제 변사기 문제를 풀면서 쟁점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예. 그 쭉 주어져 있는 사실관계나 참조 조문이라는 각종 자료들을 중에서 쟁점으로서 우리가 이제 검토해야 될 대상이 어떤 부분인가, 이런 이제 한마디로 쟁점 추출이죠. 쟁점 추출용 교재가, 예, 그 기출 사례집입니다. 기출 사례집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막 검토하고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구성 내용들, 예, 과잉금지 원칙의 구성 내용들이나 뭐 직업의 자유의 의 내용 쓰는 부분이나 뭐 단계 이론 쓰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보면 난잡해요. 예. 그 사례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배점의 크기에 따라서 막 줄였을 때도 있고, 막 늘렸을 때도 있고, 막 이런데, 그게 그렇게 막 의미있게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은 막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책을 읽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내용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내 걸로 만드는, 예, 이런 자료로는 기술집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 딱 사실관계를 대조해서 어떤 쟁점이, 예, 요구되는가라는 이제 쟁점 추출 용도로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쟁점 추출이 가능하다 했을 때, 그럼 그 내용을 이제 구성하는 거, 쉽게 말하면 이제 살을 채우는 거는 키노트 또는 이제 암기장, 이런 교재들이 이제 담당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항상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이제 기본 그냥 지식, 인풋 지식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키노트나 암기장이 이제 인풋용 교재고, 그 다음에 우리 변사기는 아웃풋용 교재다. 활용을 위한 교재니까 그 역할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권으로 이제 다 끝내려고 하다 보면은 괜히, 예, 돌아가는 느낌들이 막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딱 나눠버리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변사기 교재는 제가 이제 1순환 이후로는 따로 이제 정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일단 강의용 교재로 생각하고 이제 쭉 따라오시는데, 다만 법전형 모의고사 문제 있죠. 이 모의고사 문제는 교수님들도 한 3개년 정도는 최소한 마지막에 확인하고 들어가라 할 정도로, 실제로 사례 쟁점이나 객모 쟁점들이 보면은 한 1, 2년 후에 보면은 나오거든요. 예, 변시에 나와요. 그래서 한 3개년치 정도는 이제 보고하면 좋은데, 어쨌든 우리 레슨 과정에서 이제 객관식 3개년 모의고사를 이제 다 다루게 될 테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레슨 하루에 10문제씩 하시면서 해소가 될 테고, 이제 사례형 교재는 이제 우리
다행히 변사기 안에 이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요 이제 일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그 법준형 모의고사 문제 부분에다가만 포스트잇을 이렇게 매일매일 좀 붙여가지고 구분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한번 활용을 한다면은 모의고사 쟁점 추출 용도로만 빨리 스킵하면서 그냥 책을 던져버리는 이런 용도로 이제 활용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키노트나 암기장 여러분 이제 선택하신 교재로 계속 돌리는 거죠. 예.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풋용 교재, 아웃풋용 교재로 기능을 나눠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응하시라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강의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진도표로 예고된 대로 오늘 423페이지부터 진행합니다. 자, 책 변사기 423페이지 헌법재판론부터인데요. 어쨌든 우리 재판론이 우리 변호사들한테는 그냥 자존심이고 기초적이죠. 네, 그래서 재판론 분야의 어떤 쟁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뭐 어느 소송 파트든 뭐 민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어떤 소송이든 뭐 다 이제 좀 세밀해야 되고 또 좀 어렵기도 하죠. 논점들이 이제 어렵기도 한데 헌법재판론도 좀 쉬운 듯 하면서도 또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꽤 또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서 이제 그 헌법재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 이런 것들이 좀 생기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의외로 더 할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 책 저 앞쪽에 있는 뭐 특히 뭐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뭐 적극적으로 다루는 뭐 직업의 자유 침해를 논하나 뭐 이런 것들 실제 판단 다루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직업의 자유의 뭐 의 내용하고 거기서 뭐 특별한 뭐 단계 이론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그런 좀 특별한 심사 기준 이론이나 요런 이제 구조를 앉힐 수 있는 요소들만 잘 알면은 내용 구성은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은 파트들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항상 이제 첨삭 때 우리 첨삭관들한테 이제 강조 많이 하는 건데 과잉금지 너무 많이 과도하겠습니다. 과잉금지를 과잉하게 과잉금지로 점수를 내려고. 근데 과잉금지 쪽은 점수 안 나와요. 거기는 구조 점수만이 거의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채점자들이 볼 때 일단은 구조 잘 안 쳤는가, 목적의 선상성부터 법의 균형성까지 적절한 분량으로 구조적으로 심사밀도 이렇게 책정하고 잘 들어갔는지 적절한 분량이 있으면은 그 다음으로 보는 게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이 이제 뭐 위헌, 합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책정했는가? 그러면 결론 점수 먼저 주고요. 그 다음에 구조 점수로 이제 일반적으로 점수 주고 끝내버려요. 그래서 뭐 10점 배점이 있다 치면은 구조 점수하고 결론 점수로서 한 6점 정도 미리 딱 배정하고 다음 검토로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전체 이제 그 답안을 보다가 이 친구는 정말 뭐 많이 준비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점수를 조정해요. 그래서 플러스 1점, 플러스 2점 하면서 그 과잉금지 파트에서 이제 재량 점수가 들어가거든요. 10점 범위 안에서 이제 재량껏 점수가 추가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전체로 보니까 이 친구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은 점수가 뭐 까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더 늘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점수가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전체 인상이에요. 전체 이제 쟁점들을 구성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 준비되고 있는가. 이제 이런 인상으로 원래 이제 5점 책정됐던 과잉금지 파트도 7점, 8점이 될 수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10점 만점에. 그런데 그런 이제 그거 없으면은 그냥 뭐 구조 점수입니다. 일정한 분량에다가 뭐 결론 맞췄느냐 틀리느냐에 따라서 뭐 일정한 1, 2점 정도 차이밖에 안 날 것 같아요. 완전히 못 쓰지 않는 이상에는. 그래서 과잉금지 같은 데는 너무 그 내용 구성에 투자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전개 과정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죠? 직업의 자유 침해를 논하라고 했다면 직업의 자유의 뭐 조문부터 해가지고 15조 조문에다가 의, 내용, 간단하지만 그 다음에 뭐 주체성 같은 것도 써도 되죠. 외국인이 문제가 되면 적극적으로 써야 되지만 외국인 같은 게 문제가 안 되더라도 뭐 시간 되면 뭐 한 줄 정도라도 살짝 터치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심사기준 선택 관련해서 단계 이론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정밀하게 써주시는데 뭐 단계 이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 판례가 보면은 쓰지 않는 사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계를 구분하는 게 애매한 사례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단계 구분 없이 그냥 판단해도 다 만족스러운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의 자유에 이제 각 단계 제한이 사안에 따라서 당사자에 따라서 어떤 당사자는 1단계 제한인데 어떤 당사자는 2단계 제한이고 뭐 이렇게 떨어질 때도 구분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더 엄격한 방식으로 그냥 접근하면 모두한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의견제가 그냥 구분 없이 그냥 바로 과잉금지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고민하죠. 그럼 과잉금지를 단계론을 귀찮은데 쓸까요 말까요 이러는데 쓰는 게 맞죠.
예, 이론이 있기 때문에 예, 쓰는 게 맞고 우리 헌재가 단기론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도 있지만 그게 어떤 사례인지 여러분이 외우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 일단 무조건 쓰는 걸로 대신에 결론 토론도 괜찮습니다. 예, 그 심사밀도 정할 때 결론이 좀 틀려도 그렇게 점수가 많이 깎이지 않아요. 예, 그래서 구조만 갖춰줘도 충분히 이제 점수를 받기 때문에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제 팁을 드리면서 예, 요런 팁을 드리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할 것을 예고를 하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변사기는 모고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그다음에 대표 사례, 우리 변사기 뭐 변호사 시험이든 사법 시험이든 아주 대표적인 어떤 쟁점을 잘 다루고 있는 사례, 이런 것들을 이제 선별해서 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주 좀 평범한 문제들, 예, 또 다른 문제로 다른 걸로 충분히 이제 덮이는 문제들은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을 좀 압축하도록 하고요. 그 이제 그래도 뭐 완전히 버리는 것들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또 사실관계 분석 정도는 해보고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23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이제 위헌법률 심판하고 위헌 소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파트인데요. 자, 이제 사례 117번 보겠습니다. 자, 위헌법률 심판의 재청 신청의 적법 요건, 법전원 문제입니다. 예, 모의고사 문제 체크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사실관계 보죠.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네, 의료보험 이제 적용되는 기관이죠. 예, 선정되면 의료기관은 의료행위의 질, 범위 등에 관해 규제를 받고 정해진 보험 수가만을 받을 수 있는 강제가 따른다. 이게 이제 의료보험이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들이 여기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단락의 마지막 세 줄 뒤로 갑니다. 자,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32조는 보복부 장관이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하면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제 규정이네요, 그죠? 예, 강제였죠. 뭐 자의적으로 벗어날 길이 없다. 자, 이제 그래서 뭐 기본권 제약 같은 것들이 지금 설정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줄 갑은 외과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외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중 보호부 장관에 의해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되자, 자, 강제 지정이죠. 이를 거부하고 장관을 상대로 법원에 지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자, 소송을 제기 체크해 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재판이 계류 중이라는 거죠.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라고 하는 위헌법률 심판의 핵심 요건을 다룰 때 가장 기본이 재판이 적법하게 계류 중일 것입니다. 계속 중일 것. 자, 그리고 갑은 위 소송 계속 중에, 자, 소송 계속 중 체크해보죠. 이런 것들은 몇 번만 연습되면 사례 볼 때 그냥 보입니다, 눈에. 자, 소송 계속 중에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에 대해서 위헌 재청 신청을 하였다. 자, 이제 결론 보죠. 뭘 묻는지. 갑의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의 적법 요건을 논하시오. 자, 위헌법률 심판은 이제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재청이 가능하죠, 그죠? 예, 여기는 지금 이제 재청 신청이 이제 재청의 조건으로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인데 그 재청 신청 자체의 적법성을 논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위헌법률 심판의 요건 그 자체를 묻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적법 요건. 그럼 이제 위에 줄로 다시 가봅니다. 아래 세 줄. 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자, 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예, 뭐 부적법한 하자 같은 거 안 보이죠? 그리고 다음 갑은 위 소송의 계속 중에, 자, 적법하게 계류 중일 것 요건도 갖췄고요. 그 다음 국민건강보험법을 대상으로 재청 신청했다. 자, 여기 체크하세요. 국민건강보험법 법률이죠, 법률. 예, 그래서 대상적격으로 법률 재판의 전제성, 예, 신청에 의한 재청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당사 신청이 이제 적법할 수 있는 요소들은 위헌법률 심판의 이제 일반 요건들을 검토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확인해 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자, 1번 논점에 정리할 때, 자, 봅니다. 헌재법 41조 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자, 직권 또는 당사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재에 제청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 이제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조문입니다, 조문. 헌재법 41조 체크하십시오. 법전, 예. 번호 외우지면 좋은데, 예. 번호하고 요건은 뭐 당연히 외우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아리까리 하면은 법전 한번 뒤져볼 수 있는, 자, 여건을 가지시고, 자, 첫 줄에 법률, 그 줄 뒤에 재판의 전제, 그 다음 바로 밑에 직권 또는 신청으로, 네, 재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요건을 갖추느냐가 문제인데요. 자, 로마자 2번 내려가시면,
적법 요건의 충족 1. 재판의 전제성은 자, 이제 두 문자 같은 거 우리 키노트에서 외워야 됩니다. 두 문자가 이제 키노트에 가면은 개, 적다, 주의, 내효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어려운 미션이, 예, 시험이라는 미션이 주어졌는데 깨졌다. 기분이 죽여주네요.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합니다. 깨졌다, 주의네요. 예. 자, 그래서 첫 줄,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 자, 동그라미 쳐볼까요? 두 문자, 계류 중일 것. 예, 적법하게 계류 중이어야 됩니다. 자,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과 관련해 적용될 것. 자, 적 동그라미. 그리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담당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 것. 다른 내용 할 때 다 동그라미. 그러면 깨졌다 나왔죠? 깨졌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우리 헌재가 또 부각시키죠. 아래 보시면은 다른 내용의 재판하는 경우란, 자, 이제 5줄로 갑니다.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 주 동그라미. 또는 아래줄 들어가시면 이유를 달리하는데 관련돼 있을 때, 이유할 때 이 동그라미. 그렇지 않더라도 아래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적 의미가 달라질 때, 자, 내용할 때 내, 효력할 때 효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이제 주의, 내효거든요. 그래서 깨졌다, 주의, 내효 이렇게 이제 순서로 쭉 쓰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검증 요소예요. 혹시나 이제 먹힐 때가 있거든. 머리가 갑자기. 저도 강의하다 보면 갑자기 하면서 예, 하얘질 때가 있어요. 요즘 약도 나오던데, TV에 보니까. 하여튼, 까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이제 까먹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두 문자 같은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쓰시고, 여기 이제 구조 점수죠. 예,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가면 기본적인 점수가 이제 딱 주어지고, 이게 헐렁하면은 점수가 이제 여기서부터 깎입니다. 자, 이제 다음 단락으로 하시면 이제 보죠. 세 줄 보세요. 자, 당의 외과의원을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한 근거조항이다. 근거조항 제가 아시죠? 자, 이 법에 의해서 지정처분이 있었던 거죠. 법도 없이 지정처분하면 법률일부 위반으로 위헌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보험법이 사례에서 주어졌고 그 법에 따라 지정처분했다라는 게 주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근거조항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소송 계속 중 및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일 것의 요건을 다 충족하였다. 뭐 그 정도만 보시죠. 그리고 이제 2번으로 내려갑니다. 자, 당사자 및 대상 요건인데요. 재청시증인 갑은 당해 사건의 건강보험 요양기관 지정처분 취소 소송의 당사자이며, 자, 당사자 체크합니다. 소송의 처분의 당사자고 또 소송의 당사자이기도 하죠. 그러면 보험법 조항은 법률에 해당한다. 자, 법률 체크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구조점수예요. 구조. 예, 제가 이제 구조점수 하는데 짚어야 될 항목들을 제시하고 짚어야 될 항목들을 판정해주는, 예, 이런 이제 구조만 있으면 뭐 문맥이나 결론 틀려도 괜찮아요. 결론 점수, 학교 모의고사에서는 결론 점수를 좀 세게 매기죠, 그죠? 교수님들이. 그거는 사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예, 학점을 이렇게 나눠서 부여해야 되고, 학점도 보면은 그 비율이 있잖아요. 뭐 A 학점만 다 줄 수 없죠. 저도 이제 학점은행 평생교육진흥원 이제 대표 교수를 하다 보면은 항상 이제 교육부나 이런 데서도 요청하는 게 보면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요청하는 게 학생들 학점 배분 잘 하라. 예. 퍼주기 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A부터 F까지 적절한 비율로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F까지는 아닌데 싶은데도 F를 줘야 되고, D는 아니고 한 B 정도 좀 될 것 같은데 또 B가 너무 많으면은 D 줘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이런 구조 점수만 그래서 이제 학교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사정을 위해서, 예, 구분을 위해서 할당량이 있다 보니까 이 결론 점수 같은데 점수를 많이 부여하고 이제 재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는 하나의 이제 어떤 장치인데, 근데 변호사 시험은 여러분 운명이 걸려 있는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은 결론 틀려도 점수 많이 안 빠집니다. 많이 안 빠지고, 예, 구조 점수, 예, 흐름, 논리적 구조 이런 거 잘 안 치면 점수 다 풍부하게 줘요. 네. 자, 이제 요 정도 구조 점수 받는 부분들을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PPT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 헌법재판 체계 개관 이런 것들은 잘 아실 것 같아서 넘기도록 하고, 자, 이제 위헌법률 심판, 예, 요건으로 한번 가봅니다. 법률일 것 이런 요건들 같은 경우는 별로 어렵지 않아서, 예, 지금 이제 재판의 전제성 위주로 해서 이제 보시는데요. 자, 시험 볼까요? 자, 재판의 의미하고 전제성의 의미 두 가지를 봅니다. 자, 재판의 의미는 이런 게 들어가요. 형식이나 신급을 불문하고 법원의 고유한 사법작용에 해당할 것을 말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재판의 전제성, 예, 여기서는 아주 가볍게 갔지만은 일반론들을 먼저 써주는 게 더 좋아요. 재판의 전제성이 요건인데, 여기서 재판이란,
여기서 재판의 전제성이란 간단하게 총 한 두 줄만 쓰면 돼요.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쓰자면은. 그러니까 그걸 지금 우리 책에서는 안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이 시험장이라면 그걸 끼워 써야 돼요. 그게 점수입니다. 자, 형식이나 단계를 불문하고, 이제 요거 못 써도 돼요. 못 써도 되는데, 자, 요거 법원의 고유한 사법작용, 요거요. 포인트. 그래서 행정작용, 예, 사법행정작용 정도만 아니면 괜찮다. 요게 이제 객관식에서는 엄청나게 출제가 많이 되죠, 그죠? 예, 객관식 대비해서 요거 괄호도 하나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법행정은 사법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사법부에게 주어진 권능이지만은 이게 일반적인 어떤 심판작용이 아니라 사법부의 운영을 위한, 법원의 운영을 위한 어떤 행정권들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기능으로 봤을 때 이거는 재판이라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 재판의 전제성 할 때 재판이란, 예, 법원의 고유한 본연의 심판작용, 분쟁 해결작용. 예, 그런 의미를 가지면 이게 뭐 몇 심급의 재판이냐, 혹은 뭐 증거 체부 결정이냐, 영장 발부 재판이냐, 이런 형식 같은 거, 뭐 판결이냐, 결정이냐, 명령이냐, 이런 거 안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단계, 심판의 형식, 이런 거 파괴하고 법원이 담당하는 고유한 심판작용이면 모두 요건 충족에 든다. 예, 그러면서 요런 거 하나 살짝 제껴주는, 예, 요런 이제 센스 있으면 뭐 좋겠죠, 그죠? 그러면 뭐, 이 친구는 뭐 객관식까지 뭐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다. 이런 인상도 줄 수 있는데, 하여튼 사령에서는 딱 요것만 살려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판의 전제성으로 하면은 적다, 그죠? 적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 내용인데, 이제 쟁점 파악을 해봅니다. 예, 법원의 계류 중일 것 할 때 이제 대표적인 쟁점이, 소가 취하돼 버리거나 부적법에서 각하될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에 처했을 때, 자, 소취하 쟁점, 그 다음에 부적법 각하 쟁점. 이때는 법원에 적법하게 계류 중일 것, 뭐 적법하게 빼도 되죠. 법원에 계류될 수 있을 것, 이런 조건들을 못 갖추게 돼요. 자, 대표 쟁점입니다. 객관식 쟁점이고 사례 쟁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해 사건에 적용될 것 할 때 간접 적용되는 법률의 그 요건 충족 여부. 요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자, 간접 적용. 지금 어떤 이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두 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적인 예가 어떤 법률의 위임에 따라서 대통령령, 즉 시행령이 만들어져 있고, 이 시행령이 이제 일종의 집행작용이죠. 그에 따라서 이제 기본권이 제한되는 침해가 문제되는 이런 사안이었는데, 그때 이제 당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시행령 조항이에요. 시행령에 위반해서 이제 처벌이 이루어지고 이런 사건이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그 모법인 법률, 근거법 있죠. 이 근거법률은 간접적으로 시행령이 있을 수 있는 근거만 제공하는 거지, 이 법률 자체가 직접 기본권 제한 효과를 직접 유발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때 이제 이런 시행령의 재판규범으로 적용되는 사안에서 그 모법인 법률, 즉 간접 적용되는 법률, 얘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충족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적용되든 직접적으로 적용되든 결론은 적용되는 거잖아요. 당해 재판에 적용되어서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적용된다. 네, 그래서 시행령이 재판규범인 사건에서 그 모법인, 근거법인, 모법인 법률, 그게 재판의 전제성을 가지느냐, 요게 이제 간접 적용 법률의 대표 쟁점이고, 그럼 두 번째 쟁점이 여러분 잘 아시는 양심적 병역법, 얼마 전에 병역법 일부 위헌 나왔죠, 그죠? 예,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는 병역 정주장 5조 위헌 나오면서 대신에 88조의 이제 처벌조항은 합헌 이렇게 나눠져 나는데, 그때 그 병역 종류 조항이 간접 적용되는 법률이에요. 예, 그래서 병역법 처벌조항이 자, 재판규범인 형사사건에서, 형사재판에서 그 종류조항, 처벌조항이 아니라 이제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은 종류조항이 이게 직접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서, 그래서 종류조항이 너무 경직되게 규정되고 있는 바람에,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그냥 막연히 처벌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자, 그때 이제 병역 종류조항을 간접 적용되는 법률로 우리 현재가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해가지고 두 개를 다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위헌 나오고 얘는 합헌 나왔거든요. 요거는 객관식 난이 공부할 때 정리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간접 적용되는 법률은
상당히 중요한 리딩 케이스들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목마다 대표 쟁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경우 이게 이제 승소 판결이나 요거 하나 대표적으로 보죠. 그래서 이제 민사나 행정이라면 승소 판결의 확정, 형사라면 이제 무죄 판결의 확정처럼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더 이상 유리해질 수 없는 이런 재판이 최종 확정까지 돼버리면 그러면은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 경우 수에 일반적으로 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이 확정되면은 다른 내용의 재판이 어떤 계기로 성립이 가능할까요? 이제 재심 사유를 갖추는 경우에 이제 재심 같은 것들이 이제 비로소 이제 가능한 재판인데, 재심은 불이익한 재판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역할만 하지, 우리나라의 재심 사유들이 보면, 가장 이제 긍정적인 내용의 판단을 불이익하게 바꾸는 그런 그 사유는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심의 이익도 없어집니다. 재심이라고 하는 이제 비상적이고 예외적인 불복 절차가 하나 남아 있는데, 확정 이후에는 그 재심의 이제 이익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걸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재심의 이익마저 충족할 수 없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 경우에 들지 않는다라는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 이제 다 보면 다 객관식 사례형이 공통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례형에서 써먹힌 쟁점이고, 객관식에서 또 사례형에서 중요한 것들이 객관식에서도 또 물어보고 싶은 이런 항목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체크하셔서 이 쟁점에 대한 인식 같은 거, 지금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이래 검토하는 것들은 조금 실력이 쌓여야 돼요. 실력보다는 좀 이제 경험이 쌓여야 돼요. 네. 순환을 거듭하면서 이제 경험이 쌓여가 있는데, 하여튼 이제 제가 고유 사법작용, 소취하나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하고, 이제 간접 적용되는 경우, 승소 판결 등이 최종 확정된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항목마다의 쟁점이니까 이런 쟁점 의식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막연하게 깨졌다, 키득키득 이러고 끊으면 안 되고, 깨마다 쟁점, 적 쟁점, 다의 대표 쟁점, 이런 대표적인 논점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엮을 수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시험이 이제 조금 더 가까이, 합격이 좀 더 가까이 있는 이런 이제 느낌들을 갖게 됩니다. 지금 당연히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당연히 갖춰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부터 해 나갈 것들에 대한 지침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객관식 용도니까 놔두도록 하죠.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례 118번 들어가 보죠. 미리 말씀드렸는데, 재판론은 제가 강의를 아주 풍부하게 할 예정이에요. 재판론이 흔들리면 여러분 딴 거 다 소용없거든요. 재판론이 좀 만만해져야 이제 딴 것도 눈이 가고 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딴 거, 이 변사에서 딴 거 안 해도 헌법재판론은 그냥 꿰뚫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판론 지금 3회 배정해 놨지만 좀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또 단련된 분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기본권 강론 파트나 그 이유 가면은 뭐 별로 이렇게 다를 것도 없고, 그냥 같이 짚어보는 걸로 그냥 대부분 다 넘어가니까, 이렇게 논리적인 어떤 그 지식, 이 인풋이 있어야만 되는 이 부분에 집중을 같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18번. 자, 이것도 이제 위헌문 심판의 그 적법 요건 다루는 건데, 또 법전원 문제죠. 지금 이제 쟁점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첫 줄, 갑은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A시장 후보로 출마했고요. 자, 이제 세 줄 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은 이 과정에서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일 전까지 쭉 지나가십시오. 아래쪽 보시면 뭐 이용 방법 등을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신고를 누락하였다. 부실신고했네요, 그죠? 부실신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서 이제 처벌 규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조 조문이 그 밑에 가면 이제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이제 사실관계 두 번째 단락의 두 줄입니다. 자, 그러나 그 다음 보세요. A씨 선관위는 신고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였고, 같은 해 위 방송연설이 공선법을 위반한 위법 선거운동이라고 하여 해당 방송연설에 지출된 비용을 선거비용 보전 지급에서 공제하는 처분을 냈다. 보통 이제 선거가 끝나면 당선이 되건 낙선이 되건 한 일정한 지지율 정도 확보하면 그 기타금 같은 거나 뭐 선거비용으로 이제 개인이 쓴 것들 이렇게 보전해주고 돌려주고 하거든요. 근데 위법 사유가 발생되고 이러면 안 돌려줘요. 그래서 위법하다는 게 이제 확인됐기 때문에 받을 걸 못 받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그 줄 뒤로 갑니다. 이에 갑은 A지방법원에
위 공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자, 소를 제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순서대로 보는데, 여러분이 이제 실제 이제 사례를 이제 취급한다. 뭐, 삼순환 때 내가 이제 실제 이제 답안 작성에 들어간다 하면은, 그러면 항상 맨 마지막에 설문 취지부터 먼저 보세요. 네, 나중에는 그렇게 됩니다. 예. 뭐, 조금 이따는 또 그렇게 해보죠. 그래서 뭘 묻고자 하는가부터 먼저 감지를 하고 위를 보면 포인트가 좀 더 잘 보여요. 됐죠? 예.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 사건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을 특정하고 적법 여부를 논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 대상 특정, 첫 번째. 그 다음에 적법 요건 검토.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아래 세 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자, 소 제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소송 계속 중에, 소송 계속 중 체크하시고,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서 위헌 제청 신청을 하였다. 공직선거법 규정 체크합니다. 그러면 대상적격으로 법률, 예, 재판의 전제성 요건 이런 것들을 이제 일부 갖추었다는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상 특정이죠. 대상 특정. 맨 마지막 그 줄다리 보시면 적법 요건 말고 심판 대상을 특정하라. 이게 왜 문제됐을까요? 아래 세 줄 뒤에 봅니다. 자, 그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서 이 근제 한번 써볼까요? 몇 조? 공직선거법이 수많은 조항이 있는데 몇 조 위반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재례죠. 기재례. 우리 이제 헌법 소장을 제시할 때 그 기재례 부분을 사례로 물은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예, 기록형에서 우리 주로 이제 관심 사안인 이 기재례 부분을 지금 이제 사례형 문제로 같이 묻고 있는 건데, 자 일단 보시면은 참조 조문에 있겠지만 옆에 한번 써보세요. 예, 공직선거법 규정,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몇 조냐 하면은 122조의 2, 2항 3호입니다. 122조의 2, 2항 3호. 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이죠?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참조조문에, 자, 그 위에 보시면 그게 122조의 2, 2항이거든요. 자, 1항 규정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보전하지 않는다. 안 준다. 됐고, 그 이제 3호 가보세요. 3호 보시면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 자, 이 법에 위반되는, 지켜볼까요? 위법하게 사용된 비용은 보전 안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잠깐만, 어디에 위반됐느냐가 또 중요해요. 이게, 그 옆에 써놓으세요. 71조 10조 위반입니다. 71조 10조 위반. 그거는 이제 바로 직전 페이지에 가면 있죠. 자, 저 위에 보면 공직선거법 71조에 아까 이제 방송 연설할 때 미리 신고해야 될 사항들 이런 걸 규정하는데, 그게 이제 10호 내려가시면은, 자, 요거는 사실관계 이미 나왔던 거죠. 예, 두 줄 보시면은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할 때 마지막 줄에 신고하여야 한다. 특정한 사항을. 근데 그걸 일부 누락했기 때문에 71조 위반이에요. 위반인데 여기 위반하면 다음 페이지 122조의 3호 규정에 따라서 보전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조항이 특정되는 겁니다. 이 두 조항이 공선법의 모든 규정이 아니라 이 두 조항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조항이다. 이렇게 이제 찾아보는 부분이고, 뭐 기록형 연습하듯이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해 보시면 되겠어요. 많이 어렵진 않죠, 그죠? 예. 자, 근데 이런 그 사례형 출제에는 드뭅니다. 아주 드물고, 주로 이제 기록형에서 이제 이런 걸 다루니까. 자, 이제 그 해설로 이제 들어가보죠. 해설 들어가보시면, 뭐, 논점에 정리됐고요. 그 다음, 로마자 2번의 심판대상 규정에 특정해서 두 번째 단락 정도만 이제 확인하면 되는데, 확인이 끝난 걸로 간주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보는 방법 정도, 쟁점 추출하는 방법 정도, 이런 문제도 나오는구나. 이런 문제 패턴 같은 것들을 좀 각인하는 정도면 충분하니까, 됐어요. 자, 나머지는 다 넘기셔도 좋습니다. 이제 사례 119번으로 가십시오. 재판의 전제성 문제인데 또 법조론 문제네요. 자, 이제 사실관계 봅니다. 첫 줄 중간. 자, 갑은 공직에서 은퇴한 뒤 퇴직금 등 자신의 거의 전 재산을 투입해 서울 종로구 소재 헬스클럽 앞에서 일반 음식점을 삼계탕집을 경영하고 있다. 경영. 음식점 경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단락에 세 줄로 갑니다. 자, 종로구청장 A는 2016년도에 갑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을 사용했다라는 이유로, 자, 아래쪽 보시면 식품위생법 44조 1항 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7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조항에 따라 갑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라고 했고요. 자, 이제 그 줄 뒤로 갑니다. 이에 갑은, 자, 서울행정법원에 1차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자, 일단 소 제기했죠, 그죠?
재판의 전제성 묻는 건데 소 제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오시면 이 사건 소에서 인용 판결이 확정된 후에 이 소송은 이미 확정이 됐네요. 인용되면서.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갑은 이 인용 판결에 이제 기초를 두고 1차 영업정지 처분이 위반된다고 이제 주장하면서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민사법원에 제기했다. 자, 여기 체크합니다. 손해배상 체크. 그 다음에 그 줄 뒤에 소송을 제기. 민사법정의 제기. 근데 이 소송이 정확하게는 지금 국가배상 청구입니다. 국가배상 청구. 국가배상 청구도 민사 합의부에서 처리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일반 민법상 민사배상이나 국가배상법상 민사배상이나 다 민사법원이 다 다루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국가의 어떤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성질이 국가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가배상의 성립 요건,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해야 되는 이제 쟁점이 나중에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소가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보죠. 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자, 소송에서 이 말이 뭘까요? 계속 중에 말이겠죠. 소송 계속 중에 갑은 1차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법인 조항에 대해서 위헌 재청 신청을 하려고 한다.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가? 자, 전제성 묻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자, 1번 넘기고 자, 2번으로 옵니다.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 이제 국가배상 책임 성립 요건이 딱 나오죠. 자, 이게 지금 이제 왜 나왔냐? 네, 쟁점 이제 의식을 하나 이제 갖추는 건데, 우리 현재 판례 중에 공무원의 어떤 법률에 따르는 행위, 즉 행정처분이라는 행위 이후에 그 근거법이 위헌이 나왔을 때 그 위헌 결정 때문에 공무원의 행위가 그로부터 고의과실로 이제 전환되느냐, 행위 불법이 위헌 결정으로 바로 평가되느냐, 이제 이런 논점이 있는데 우리 현재는 부정합니다. 자, 그래서 행정처분 좀 써놓으세요. 예. 근거법에 대한 사후 위헌 결정. 자, 이로 인해 행정처분 자체의 국가배상 청구의 요건, 뭐 민사배상하고 똑같죠. 고의과실 위법성 아니에요. 그래서 고의과실이 이제 인정되는가 이때부터. 네, 그게 이제 문제되는데, 그래서 이제 공무원의 고의과실, 요게 이제 고유쟁점이에요. 이게 객관식에서도 시험이 많이 나오죠. 정지문, 오지문으로. 자,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의과실이니 이런 조건들은 행위의 불법을 구성하는 요소들이죠. 여러분 형법할 때 행위 불법, 결과 불법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위 불법성의 기준이기 때문에 행위 불법을 이루는 요소이기 때문에 요거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이런 정황 때문에 행위 당시에 이미 확정된 것들이 바뀌지 않아요. 행위 불법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단순한 뭐 결과 불법이 아니라 행위의 불법성을 상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실제 행위 당시, 활동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고의과실이 있냐 없냐 이걸로 따지고 그냥 확정되는 거지, 행위 이후에 어떤 다른 사정에 의해서 결과 불법도 아니고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현재는 고의과실 요건을 위헌 결정만으로 고의과실이 있다, 요건을 충족한다, 못한다고 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쟁점인데, 요거는 연습을 한번 안 해보면은 절대 다루기 힘들어지죠. 이런 쟁점들은. 자, 이제 롱마차 2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 왼쪽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 즉 국가배상 청구를 제기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루는 건데요. 자, 첫 줄, 국가배상법 2조 1항은 국가나 지자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자, 여기 죽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고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제 국가배상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네 줄로 갑니다. 이에 의하면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으로는 공무원의 뭐 여러 가지 안 써도 됩니다. 위에 뭐 조문에 이미 다 있는 걸 이제 또 구체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중 작업이에요. 안 해도 되고. 자, 그 뒤로 하시면, 예. 사례에서는 특히 사후에 체크하세요. 처분의 근거법이 위헌으로 선고된 경우에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자, 두 줄 앞에 위헌, 좀 지나가서 고의나 과실, 이렇게 지켜봅니다. 요 구조죠. 그래서 행정처분 이후에 그 근거법이 위헌이 선고됐을 때
그 이제 이후의 사정 때문에 행위 당시의 어떤 그 불법 요소도 행위 불법 요소가 결론이 바뀌는 거냐 했을 때 바뀌지 않는다. 왜? 행위 불법은 행위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라 행위 이후의 사정들은 개입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의 논리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제 로마자 3으로 가서 사례의 경우를 보십시오. 자, 사례에서 갑은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민사법정에 제기했다고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라는 요건은 갖췄다. 그러나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은 국가배상법 2조 1항이지 1차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법인 식품위생법 조항은 아니다. 자, 다시 이게 중요합니다. 당해 사건, 지금 당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예, 이게 그 1차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인용 판결 나온 그 소송이 아니고 이 인용 판결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사후에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따로 제기했거든요. 자, 거기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되느냐 마느냐 이런 데 이제 기여하는 규범이 여기에 적용되는 규범이지 식품위생법의 뭐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 조항은 일단 직접 적용되는 규범이 아닙니다. 그죠? 네, 그래서 당해 사건, 즉 손배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은 국가배상 청구의 요건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조항이지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 조항이었던 식품위생법은 일단 아닙니다. 네. 그런데 아까 왼쪽에 보시면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식품위생법에 대한 이제 위헌을 제청 신청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자, 왼쪽 사실관계의 마지막 두 줄 보세요.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위헌 제청 신청을 하려고 한다. 자, 여기 식품위생법 이제 체크해봅니다. 자, 일단 적용 법률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다시 오세요. 네 줄로 갑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3호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선고하더라도, 자, 위헌 결정 체크해볼까요? 위헌이 선고되더라도 이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한 종로구청장에게 새로이 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고의 또는 과실 체크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금방 봤던 요 내용이에요. 로마자 2번의 쟁점. 네, 그래서 사후에 식품위생법이 가정적으로 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보더라도, 그래서 이제 위헌이 나더라도 결국 이 고의 과실 이제 인정 여부, 즉 국가배상 청구의 이제 국가배상법 요건의 인정 여부에 하등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부적법합니다. 그래서 사례 해결 가시면은 자, 맨 마지막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식품위생법 조항은 이 손배 사건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적법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 로마자 2번의 그 판례 구조,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의 이 손배 사건에 적용되는 규범이 뭔가를 가리는 문제, 요 두 가지가 합쳐져야 나올 수 있는 결론이라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거는 한번 다시 복귀합니다. 복귀는 여러분 이제 독서실이나 가서 해도 좋지만 쉬는 시간에 볼일 보시고 할 거 없으면은 요런 거 이제 체크된 것들만 빨리 보시면 복습하는 시간도 뭐 없어져요. 자, 그다음 사례 120번으로 갑니다. 또 법전원 문제인데, 자, 또 재판의 전제성이 결부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설문부터 한번 봐볼까요? 맨 밑에 보시면은 갑의 헌법소원 청구의 적법성을 논하시오 하면서 심판 대상성, 재판 전제성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헌법소원이 어떤 유형의 헌법소원일까요? 재판의 전제성을 묻는 헌법소원이면 68조 2항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줄여서 이제 위헌소원을 제기한 사례겠다 이제 보는데, 그러면 이제 요건들이 설문에 다 주어져 있으니까 그거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쓸데없는 건 안 보셔도 되고, 그죠? 자, 첫 줄 한번 가볼까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X아파트 주민 갑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팔당호 등에서 한강의 일부인데요. 자, 한강 본류 하천구간으로부터 공급하는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장은 X아파트 관리주체에게 물리용 부담금을 부과고지했다. 자, 물리용 부담금 고지 정도 체크해봅니다. 이 물이용 부담금은 별거 아니고요. 우리 그 수도요금이에요, 수도요금. 우리 시민들은 수도 쓰면 수도요금 내죠, 그죠? 이 수도, 특히 우리 수도권에 그 수도의 그 근원이 한강수계, 아리수든 뭐든 간에 다 한강수계다 보니까, 한강이라고 하는 이 천연자원, 모두가 공유해야 될 이 천연자원을 우리가 이제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간의 특별부담금 같은 것들이 가미되어 있는데, 그 수도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특별부담금이 물이용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물이용 부담금이 포함된 이제 수도요금을 고지했다는 뜻인데요. 그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세 줄 뒤 가볼까요? X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수도요금, 괄호,
상하 수도 요금 및 무이용 부담금 포함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걸 이제 산출해서 각 세대에게 이제 납부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무이용 부담금을 포함한 수도 요금을 산정해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게 이제 알려주고 아파트 사무소가 이제 가구마다 나눠가지고 이제 부가 고지까지 이제 한 거예요. 자, 이때 이제 그 주민인데, 자, 아랫줄 뒤로 갑니다. 이 부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단 제기됐네요. 자, 그리고 두 줄 내려가서 뒤로 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강수계법 조항인데, 자, 여기부터 복잡해요. 한강수계법, 예, 법 체크해볼까요? 법률이죠, 법률. 예, 그리고 아래 제1항, 1항 체크해보세요. 그 다음에 한강수계법 시행령 조항, 시행령 체크해봅니다. 시행령은 위헌법률 심판이나 위헌소원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죠? 위헌소원이나 위헌법률 심판은 다 같은 규범통제제도로서 법률만 대상이 되도록 법에 명시됐기 때문에 법률 이외의 것들은 안 돼요. 그래서 대표적 쟁점이 헌법 규정 안 되고, 그거는 또 다른 논리가 있는데 헌법 규정 안 되고, 또 그다음에 명령규칙 조례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시행령은 재판의 전제성 이런 거 요건 못 갖추고요. 자, 그리고 뒤에 한강수계 무이용 부담금 부과를 고시한 2조 고시 또 체크합니다. 이 내부 기준이죠. 행정규칙, 고시, 법률 아니기 때문에 위헌법률 심판이나 위헌소원의 대상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위헌재청 신청을 했는데 2018년 9월 20일 기각되자. 자, 재청 신청 기각되면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위헌소원 제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시면 그 줄 뒤에 가시면 한강수계법 또 한번 체크해 볼까요? 법. 요건 되죠. 그 다음에 근데 그 다음 보세요. 1항 및 5항. 자, 5항에다가 크게 체크해 봅니다. 5항은 지금 재청 신청이 대상이 안 됐던 조항이에요. 위에는 법 1항만 위헌재청을 신청했고 그것만 기각을 받았거든요. 근데 신청도 안 했고 기각결도 받지 않은 조항을 추가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위헌소원의 요건을 갖추는가. 왜냐하면 우리 헌재법에는 위헌소원의 요건이 위헌재청 신청이 기각될 것을 요건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재청 신청이 이루어진 조항과 그 조항에 대한 기각결정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위헌소원이 적법한데 5항은 지금 신청도 없고 기각결정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헌재가 예외를 인정하죠. 예, 조항들 간에 필연적인 연관관계를 갖고 있어. 이걸 뭐 규율복합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계에서는 하여튼 쉽게 하면 불가분 조항이에요. 불가분 조항. 뗄래야 뗄 수 없는 둘이 같이 있어야지만 규율의 의미가 비로소 존재하는 이런 규율복합체 또는 이제 불가분 조항의 경우는 그 중에 일부가 문제적이겠다면 같이 제기된 걸로 봐요. 그래서 실질 필연적 연관관계에 있는 조항이라면 그러면 직접 문제가 안 됐더라도 그 연관 조항이 문제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치 판단을 받았다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논리를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강수계법 시행령 여전히 안 되죠, 그죠? 시행령은 안 되고 그다음 그 줄 뒤에 고시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시행령하고 고시는 위헌 재청 신청돼 안 되고 기각되더라도 위헌 소원 제기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나와요. 그러나 이제 5항의 문제, 법률 5항의 문제는 아까 그 판례 이론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자, 이제 그 참조 조문 들어가 보시면 자, 문제된 게 아까 그 19조 1항하고 5항이었죠. 1항 볼까요? 1항은 이제 당연히 대상이 된 거고요. 자, 이제 1항 옆에다가 대상이라고 써볼까요? 당연히 위헌재청 신청이나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서 얘는 요건을 충족해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다 근거조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예, 대상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5항 가볼까요? 아까 추가한 거. 5항의 이제 내용이 뭔지 한번 보죠. 무이용 부담금의 산정 방법, 부가징수 방법, 납입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인데 이 납입의 근거조항이 1항이고 부가처분의 근거조항이 1항이고 그 다음에 그 부가의 내용, 부가징수의 절차나 내용,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죠. 예, 그래서 써보세요. 5항 앞에다가 부가기준, 부가징수 기준 그걸 정한 건데 부가징수의 기준 없이 그냥 부과할 수 있다라는 근거만 가지고 어떤 법률관계가 완성되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1항과 5항은 필연적인 연관관계에 있는 불가분 조항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 그래서 각종 부가의 근거조항하고 부가의 기준조항은 일반적으로 필연적 연관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부가 처분의 어떤 공적 부담 부과의 근거 조항하고 구체적인 부과의 절차나 기준, 절차 포함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조항은 이제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 없으면 필연적 연관관계를 인정하는 게 좋아요. 그게 뭐 결론에서 실제 판례에서는 다른 뭐 어떤 예외 법리가 적용됐더라도 여러분들은 뭐 예외 법리를 모른다면 이대로 가는 게 오히려 논리적으로 보이거든요. 채점자한테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필연적 연관관계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네, 이렇게 이제 좀 하나 숙지를 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나씩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하는 대응법 같은 것들 많지 않아요. 조금 이렇게 복잡한 문제에서 이제 추가를 해 놓으시면 이제 사례풀이가 그때부터 좀 쉬워지죠. 자, 요것만 쓸 수 있으면 끝납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이제 논점의 정리 들어가 보시죠. 일단 심판의 대상성 파트인데요. 자, 먼저 1번의 제목 보시면 법률 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일 것. 이게 명문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문에 이제 위헌법률 심판도 법률을 대상으로 하고 위헌소원은 자, 심판 보십시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이런 것들의 이제 성격부터 아셔야 되는데 자, 헌법소원은 우리 헌재법에 따르면 두 가지가 있죠. 네, 이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쓰려면 다 써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 111조에 가면 자, 1항에 가면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상에 대해서 규정이 있어요. 헌재 관장상. 관할이죠, 관할. 조항에 있는데 1호부터 5호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위탄정권소예요. 위헌법률 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 심판 이렇게 되거든요. 다른데 1호부터 4호까지는 별게 안 붙어 있어요. 앞에 안 붙어 있는데 5호에 가면은 자, 5호에 가면은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헌법소원 심판은 헌법에서부터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심판권 같은 것들이 당연히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법률 유보도 있죠. 법률의 위임, 입법 형식권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이나 정당해산 심판 4호까지는 무조건 담당하는 건데 헌법소원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도를 채택하지 않아도 돼요. 채택하죠. 입법자가 선택에 따라서 규정을 안 둬도 된다. 헌재법에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헌재법이 어떻게 규정을 했죠? 이 위임에 따라서 헌재법이 두 가지로 나눠왔죠. 그래서 헌재법 68조 1항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그걸 줄여서 권리소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답안에 이렇게 쓰면 돼요. 권리소원이라고 축약해서 쓰면 됩니다. 이 자체가 전문 용어예요. 그 다음에 자 68조 2항에 위헌소원을 명시했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줄여서 위헌소원인데 얘는 성격이 뭐냐면 기본권 구제장치예요. 인권 구제장치. 근데 얘는요 성격이 위헌법률 심판의 아류작이라고 우리 현재가 얘기하죠. 위헌법률 심판의 일종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됐을 때 그 대응으로서 별도로 도입한 이런 제도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취지를 보겠지만은 그 결국은 얘는 불복형 규범 통제예요. 자, 이제 논리 한번 확장해 봅니다. 그러면 권리소원하고 위헌소원을 동시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제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두 개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이게 중복재소가 될 것인가? 아니면 피해갈 것인가? 이게 하나의 쟁점이고 판례가 있는데, 중복재소 아니에요. 왜? 성격이 다르잖아요. 이는 기본권 구제의 기능을 갖는 거고, 이는 규범에 대한, 법규모에 대한 통제의 기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목적과 기능이 달라서 중복재소가 아니다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거든요. 네, 그런 것도 암기장이 있는데 다 써져 있어요. 써져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건 요겁니다. 위헌소원의 기능이 뭐라고요? 불복형 규범 통제, 다른 말로 불복형 위헌법률 심판이에요.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하고 전혀 다른 의미의 고유한 의미의 헌법소원이 아니라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의 그 기각 결정에 대해서 원래 이제 법원이 재판으로 당사자 신청을 거부하면 보통
보통 재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고 재판 청구권이 보장되는 나라에서는 불복의 기회를 주는 게 맞죠, 그죠? 상식적으로, 그죠? 응. 재청 신청했는데 법원이 나는 재청 안 할란다 해버리면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민주국가고 재판 청구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맞아요. 자, 근데 그걸 만약에 고지고대로 재판 청구권을 실행해서 불복 기회를 법원 안에서 불복 기회를 주면은 우리 헌법에서 법원의 헌법상 재청권을 인정한 취지에 역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청할 수 있는 권한은 법원이 고유하게 가진다라고 이제 우리 헌법에 써져 있는데, 예. 그런데 만약에 그걸 또 불복할 수 있게 막 만들다 보면 재판 청구권 실현에는 유익하겠지만은 헌법상 또 독자적으로 보장된 법원의 재청권을 좀 무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헌재법을 만들 때 그러면 그 기각결정, 법원의 기각결정은 재청권 존중 관점에서 그대로 두고 대신에 이 억울함을, 당사자의 억울함을 헌법재판소가 이게 대신 옆에서 따로 다뤄주는 방법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위헌소원 제도란 말이에요. 이 위헌소원 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제도입니다. 헌법소원을 두는 독일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이 거부됐을 때 그걸 법원 안에서 다루게 하는 게 아니라 법원 밖으로 나와서 다루는 이런 이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실질이 위헌법률 심판하고 똑같고 요건도 거의 똑같죠, 그죠? 예, 그러니까 다 법률만 된다는 거예요. 법률만. 그래서 법률 아닌 나머지 하위 규범이나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안 된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더 따져보시고, 자,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1번에 맨 마지막 결론만 보세요. 마지막 줄에. 자, 심판 대상은 법률인 것이지 대통령령이나 부령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대통령령이나 부령 없다. 예, 형식적 법률뿐만 아니라 이제 실질적 의미의 법률까지는 확장을 해요. 우리 현재가 실질적 의미의 법률까지는 확장을 하지만은 어쨌든 법률의 수준에서 논할 수 없는 규범들 이런 것들은 다 안 된다. 왜? 위헌법률 심판의 다른 모습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만 된다고 봐요. 자, 다음 2번. 심판 대상의 확정 가시면 첫 줄 뒤에 이제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었던 법률 규정만이 원칙적으로 이제 요건을 갖추게 되는데, 여기 그 첫째 줄 다시 보시면 기각 또는 각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또는 각하 부분은 안 써도 괜찮습니다. 우리 근데 헌재법에는 위헌 재청 신청이 기각될 것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예, 그걸 이제 해석이 좀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치마 보십시오. 위헌 소원. 자, 똑같죠? 재판의 전제성, 예, 그다음에 뭐 재청 신청이 기각될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위헌법률 심판의 요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세요. 이 재청 신청이 기각될 것, 요게 실질설에 입각합니다. 두 가지 실질설이 결론나는데 지금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 기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법 문장에는. 우리 현재는 각하 결정도 포함되는 걸로. 네,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는 이유가 없다. 네. 이 조항이 이 재판에 결부되거나 결부된다 하더라도,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조항에는 위헌의 의심이 전혀 없다. 이래가지고 재청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이 조항은 이 사건에 아예 애초에 적용도 안 되는 규범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재청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못 갖췄을 때 내리는 각하, 또는 합리적 위헌의 의심이 없을 때 내리는 기각,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현재는 각하도 포함하는 걸로 보죠. 자, 우리 현재가 이 재청 신청이 있을 때 그 법원이 어떤 경우에 그럼 재청을 해야 되는가, 이 재청 신청이 구속을 받는가 했을 때, 네, 이리 와서 보죠. 예, 이거 좀 이따 사례로 다룰 겁니다. 다룰 내용인데, 자, 미리 한번 보죠. 법원이, 자, 어떤 경우에 그럼 재청을 해야 되는가? 예, 재청을 해야 될 구속을 받는가? 그걸 우리 현재가 밝혀놨어요. 언제냐 하면은, 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고, 또한, 플러스, 합리적 위헌의 의심이 있을 때, 그때 재청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합리적 위헌의 의심.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재판의 전제성 없다, 법원이 이렇게 평가되면 뭐가 떨어지겠어요? 이게 적법요건이니까,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소니까, 신청이 적법하기 위한 요소니까 각하 때리겠지. 자, 근데 재판의 전제가 되는 조항은 맞는데 위헌의 의심이 없다, 과도하거나 뭐 이런 불평등하거나 이런 문제가 없다 생각하면 기각 때리겠지. 그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 각하가 생성될 수도 있고, 재청 신청에 대해서 각하가 나올 수도 있고, 재청 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법은 기각 결정에 대해서만 명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저걸로 특정돼야 될 이유가 있는가 생겼을 때 우리 헌재가 위헌소원제도는 입법 취지가 불복형 규범통제, 그죠? 위헌 제청 신청에 대한 거부 결정에 불만이 있을 때 법원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헌법재판소가 따로 다루어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나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각하 결정도 포함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이 결론을 같이 해석상의 결론을 같이 이제 문정화시킨 게 저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법 문장만 보통 쓰면 돼요. 그래서 기각 결정이 됐을 때 뭐 이렇게만 쓰면 되는데 이제 각하가 문제되는 사안도 이제 될 수 있는데 우리 사실관계를 한번 다시 가볼게요. 왼쪽에 사실관계를 보시면은 자, 그 사실관계 밑에서 세 줄 보세요. 세 줄 보시면은 자, 한강수계법 시에 죄송합니다. 한 줄 더 올라가세요. 예. 위헌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18년 9월 29일에 기각되자 이렇게 나왔죠. 기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각하 논점이 들어가는 사례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써도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각하되자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온다면 해석상 명문의 기각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써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전제로서 이제 우리 저자처럼 쓰셔도 되지만은 굳이 그게 특별히 문제되는 쟁점이 아닐 때는 그냥 법 문장대로 위헌 제청 신청이 기각된 조항만 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하나 더 봅니다. 좀 이따 나올 건데 이 합리적 위헌의 의심은 지금 약간의 절충 형태의 기준이거든요.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확신을 요구해요. 독일헌재는. 그래서 독일헌재가 요구하는 확신과 그 다음에 단순한 의심, 중간 형태다. 요걸 좀 아셔야 돼요. 네. 확신과 단순한 의심의 중간 형태, 합리적 위헌의 의심. 그래서 이제 단순한 의심만 사실관계에 주어지고 제청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게 나오면은 제청 안 해도 된다 이런 결론을 이제 내시는 사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뒤에 가면.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심판 대상 확장,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요거 보고 좀 쉬도록 하죠. 자, 이제 세 줄 가시면, 자,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없었지만, 줄만 보세요, 줄만. 없었지만, 세 줄, 위헌 제청 신청을 한 조항과 필연적 연관관계를 믿고 있는 조항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상성이 인정된다. 필연적 연관관계의 키워드죠, 그죠? 자, 아까 우리 정리 다 끝난 겁니다. 요게 또 두 번째 실질설이에요. 두 번째 실질설. 네, 그래서 여러분 실질설이 지금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줄에 줄 보세요. 법원에 기각 또는 각하가 있을 것. 자, 각하 위에다가 실질설 써볼까요? 그거는 우리 반영되어 있는 거죠. 예, 실질설이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줄에 가면 필연적 연관관계에 놓이는 조항이면 형식적으로 신청되고 기각 안 받았어도 받은 거나 마찬가지로 보겠다. 마찬가지로 보겠다. 실질설이죠. 또 쓰세요. 실질설. 그래서 이 제청 신청 기각 결정이라는 헌재법의 요건에 두 가지 실질설이 있습니다. 각하 결정 포함되고 필연적 연관관계 또는 불가분 조항에 대한 일부 신청은 전체에 대한 신청으로 보겠다는 실질설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 우리 키노트에는 그냥 요 대표적인 요거만 지금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키노트 그 내용에 가면 본문 내용에 가면 요것도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요거 다 써주셔야 되고요. 일반론으로 생각하고. 자, 이제 그 다음 내려가서, 아까 이제 처리했죠. 자, 마지막 세 줄 봅니다. 자, 위 조항이 명시적으로 위헌 제청 신청을 한 조항과 필연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서 법원이 위 조항을 묵시적 또는 실질적으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적법한 청구가 된다. 뭐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론을 확정 지었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 로마 짜스 2번 이제 사례 검토로 갑니다. 사례의 경우. 자, 사례에서 갑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법령 중 한강수계법 1항. 자, 법률이어서 대상이 되죠. 그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시행령 조항, 아랫줄에 고시 이런 것들은 법률에 아무리 넓게 봐도 법률은 아니기 때문에 위헌법률 심판과 같은 규범통제 대상은 못 된다. 자, 그리고 또한 그 다음 보세요. 한강수계법 19조 5항. 위헌 제청 신청도 안 됐던 거 5항이 이제 나오죠. 5항은 갑이 위헌 심판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고 기각 결정도 없었으므로 원칙적으로 대상 요건을 못 갖춥니다. 위헌 소원의 요건을 못 갖추겠지만 법 5항은 갑에게 부과된 부담금의 산정 방법, 부과징수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조항이어서 무리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을 규정한 법 1항, 뭐 넓은 의미로 이제 부과 근거죠, 그죠? 부과 근거를 규정한 1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연적 연관관계에 있다. 체크합니다. 요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가 근거와 부가의 구체적 기준은 필연된 걸로 그냥 보자. 하나 이제 체크합니다. 자, 설문 2는 그냥 일반론이에요. 재판의 전제성 그냥 따지는 거니까 안 보겠습니다. 예.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겨놓으시고 휴식 취하도록 하죠, 여러분. 자, 휴식은 특별히 말씀 안 드리면 15분으로 하겠습니다.